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선생님들이 화가 안 나도 갈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영악한 거죠. 저 화가 좀 안 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알아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연준에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실제 화나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장기금리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쫙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시장금리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가 연준이 다시 그럼 괜찮겠네? 이러면 아니었구나. 화나신 게 아니었구나 하면 다시 밀려 내려가겠죠. 네. 국채금리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게 두 가지였어요. 미국의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생각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망이었어요. 그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딱 발맞춰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제 나온 거는 8,500억 달러 정도 땡길 것 같다는 게 지금 한 7,600, 7,700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출을 무리해서 줄인다라는 얘기보다도 세수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한은행 WM 사업부 오건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쁘시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SVB 사태 딱 터진 다음 날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거의 6개월 넘었네요.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네네. 가끔 나오신 반년에 한 번씩 거의 나오시는 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좀 더 자주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그렇죠. 네, 10월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약간 좀 감성적으로 좀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내고 싶은데 시장이 네. 뭐 그걸 도와주지 않는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네. 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FOMC도 코앞에 있고 네. 지금 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BOJ, 네. YCC 곡선 네네. 수정될 가능성, 네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하루만 해도 좀 달라지니까요. 네, 일단 네. 가장 이제 이번 주가 빅 위크라고 하는 게 네. 제가 뭐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이제 애플 실적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 주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맞습니다.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달에 보면은 괴물급 고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 괴물급 고용이라는 말에 이제 딱 온라인을 맞춰가지고 사실상 3분기 성장률 발표를 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사실 그 정도부터도 이제 전문가 예상치가 4.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춰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9가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좀 놀랐습니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어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거는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거는 또 어느 정도까지 온라인을 맞춰줄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네. 각각의 지표가 갖고 있는 이 웨이트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FOMC에 대한 얘기부터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앞에 먼저 이제 간단하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FOMC 블랙 위크 기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코멘트들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살짝 변화가 좀 나타났었어요. 일단 먼저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 보면은 FOMC가 11월 달 초에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45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지난해에는 11월 초에 있었던 FOMC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시장에 줬었습니다. 뭐냐면 작년 8월 말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사실 8분짜리 연설을 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엄청난 예,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8분짜리 연설의 핵심은 각오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담겨 있었던 건데 그걸 보면서 시장이 9, 10월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네. 특히 9월 말에 보면은 미국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엄청 빠졌고 10월 중순까지 나스닥 지수도 크게 빠졌었는데 그때부터 숨고르기를 하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반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포팅 아이디어를 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FOMC였는데 뭐가 있었냐면 11월 FOMC에서 긴축의 레벨을 분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긴축을 하지만 긴축을 안 하는 거죠. 긴축과 완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걸 세 단계로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를까? 그 다음에 얼마나 높게 올릴까? 그 다음에 이 높은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까? 기간까지. 예, 그렇죠. 이 세 가지 분해를 3단 분해를 작년 11월 FOMC에 처음 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료 국면이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부터는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5bp 금리 인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투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잖아요. 그럼 지금 75bp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
등산도 결국에는 끝이 날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꺾이면서 정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끝이 보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보면은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인하로 돌아설 때는 네. 인상은 천천히 가지만 인하로 돌아설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주 드래스틱하게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끌어내려요. 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금리 인하가 조만간 나올 건데 그 시그널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서부터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12월, 1월 달에 보면은 그 주가 지수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에 붙어 있었던 달러 원 환율도 그때 1,440원 있었거든요. 그게 쭉 밀려 내려오면서 1,400원대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굉장히 힘든 국면에서 거의 굉장히 좀 단비를 던져줬던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11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파가 그런 비슷한 뭔가 좋은 걸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10월 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그렇죠. 10월 초에 이제 누구냐면은 로리 로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준 매파 중에 네. 한 분인데 이 로리 로건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여기 워낙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그 재작년까지는 이제 뉴욕 연준에 있었어요. 그 윌리엄스 총재 밑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데스크 쪽에 있었는데 어떤 데스크냐면 미국의 단기 채권 시장을 갖다가 이제 그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이쪽에 이제 역할을 하셨고 19년도 9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레포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이 레포 사태를 통해서 직접 보고 배우신 분이에요. 네. 그때 진두지휘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서 양적 긴축을 했었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 잘하는 분일 거예요. 연준 위원들 중에서 전체에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매파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번에 선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회를 하시면서 딱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제외할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지금 참 다행스러운 게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지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이게 사실상 시장을 갖다 긴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알아서 긴축을 해주게 되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던진 거죠. 이게 매파에서 사실은 살짝 바뀌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계속해서 킵고잉 해가지고 계속 올려야 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바뀌는 건가? 네. 이런 기대를 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매파 중에 한 명인 월러이사라든지 메스터 같은 사람들도 지금의 시장금리 상승이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긴축을 하는 효과가 있어.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을 줍니다. 네. 이제 시장이 그러면 어쩌면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멈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50%를 넘었거든요. 한 번 더 올리면서 끝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하로 돌아서는 건 내년 7월에나 가능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6월로 땡겨오게 되고요. 네. 내년 말에는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내년 말에는 3차례 인하할 것 같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뷰를 현재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 터닝 포인트를 살짝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매파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이제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지금 거의 과거 블라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기준금리 이제 뭐냐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긴축을 한다라는 거, 긴축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동의한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자는 얘기죠. 그럼 시장금리가 왜 올라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은 올리지만 나중에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쫙 금리를 낮추면서 네. 경기를 부양할 거야.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일종의 페이크인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만 안 좋아지면 낮춰줄 거니까. 그럼 시장금리가 굳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페이크일 테니까.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선생님들이 화가 안 나도 갈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바로 잡아주려고. 네네네네. 근데 애들이 너무 영악한 거죠. 그럼 저 화가 지금 안 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알아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환지 예, 가짜 그렇죠. 이 환지.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주는 이슈가 뭐냐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하루짜리예요. 이걸 끌어올리더라도 장기 금리가 쭉 안 따라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려오세요 이거죠.
내가 올라가지 말고 당신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제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하이어 for 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시장이 믿게 되잖아요. 지금 실제 화나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장기 금리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쫙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단기 금리가요. 이게 4.9에서 5.1까지 올라올 때 장기 금리는 4.0에서 4.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거의 굉장히 붙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네네. 올해 한 4, 5월에 보면은 이게 110bp까지 네. 벌어졌었거든요. 1.1%까지. 네. 지금 그 갭이 15bp밖에 안 됩니다. 0.15밖에. 굉장히 많이 따라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이 장기 금리가 끌려 올라왔는데 네.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저 앞에서도 잠깐 다뤄주셨던 네. 것처럼 국채 발행에 대한 이슈들도 당연히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어 for 롱거를 믿고 있는 시장이 조금씩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네. 끌려 올라오는 면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제 카시카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믿고 있는 거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살벌하게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걸, 그리고 하이어 for 롱거를 이어갈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밀려 올라온 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 금리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가 연준이 다시 그럼 괜찮겠네? 이러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죠. 이제 간신히 따라오게 되는데 갑자기 빙긋 웃으시면 어때요? 그래서 아니었구나. 화나신 게 아니었구나 하면 다시 밀려 내려가겠죠. 네. 그럼 긴축 효과가 사라지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게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해요. 참 똑똑하신 분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 지금까지 FOMC는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어떤 걸 갖고 싸웠냐면 지금의 금리가 높니 낮니 이거 갖고 싸웠어요. 네. 비둘기파는요, 지금의 금리가 높은 거다. 근데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성장이 둔화되지 않는 이유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네. 좀만 기다려보자. 네. 그다음에 매파 같은 경우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금리가 여기 물가도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의 금리는 명목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의 체력이 이걸 견딜 정도가 된 거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거의 막바지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연준의 의지를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FOMC에서 좀 우리가 볼 거는 이 기자회견 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시장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던지지 않을 거고요, 기자들이.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네네네네.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마 이제 이런 형태의 질문이 아마 좀 나오게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질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파월 의장의 의견보다도 연준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어떻게 얘기가 했었는지 그 얘기를 아마 조금 힌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네. 이게 포인트라면 물론 우리가 쉽게 네네. 뭐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경우의 수가 네. 이렇게 대답할 경우와 이렇게 대답할 경우 뭐 네네. 이렇게 분석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경우의 수.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파월 의장이 사실 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오면서 긴축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동의한대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게 지금의 금리가 올라온 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에 기반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미국의 성장세가 만약에 실제로 탄탄하고 미국의 체력 자체가 바뀌었다라면은 단순히 겁을 줘가지고 금리를 끌어올린 걸로 미국 경제를 쿨다운 시킬 수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연준의 기준 금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프로젝션, 그러니까 결국엔 점도표를 찍고 성장 전망을 내거든요. 3월달에 연준에서 올해 연간 전망이 0.4% 성장을 봤었어요. 근데 6월달에 보니까 생각보다 강한 거죠. 그래서 1.0% 성장을 봤어요. 네. 근데 9월달에 보니까 훨씬 강한 거죠. 2.1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2.1을 찍었는데 그럼 이제 12월달에 전망이 찍힐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1을 찍었어요. 근데 앞에 저희 시작할 때 4.9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2.1일까요? 그거 올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성장 전망을 올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금리의 성장 전망을 올리잖아요. 물가 전망을 크게 낮추지 않고. 그러면은 성장이 더 강한데 물가가 낮지 않고 그럼 이거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밀어 올리는 압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인식이 생각.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날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첨언을 네. 드리겠지만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보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연준의 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의지연이 있는 네. 것도 1번이고,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건 답이 없다. 그럼 국채 발행을 늘려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연준이 여기 얽혀 있는 이유가 국채 발행을 늘리는 상태에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다 유통 채권을 갖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사실상 국채 공급이 발행을 통해 늘어나지만 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국채를 쏟아내게 되면은 발행을 더욱더 늘리는 발행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땡기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땡겼던 걸 던지면서 다시 땡기는 사람이 있고 유통으로 땡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국채 공급 물량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히 그거는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네. 금리가 추가로 뛸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질문을 좀 던질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양적 긴축이 되게 부담될 것 같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좀 퀄이 좋게 질문을 하려면 양적 긴축 언제까지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뭐 관련돼서는 재무부의 예. 매입에 관련된 예. 얘기들, 네네. 그 규모, 네네. 당초보다 좀 준다. 예. 뭐 이런 얘기. 되게 요거는 중요한 어떻게? 얘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지만 네. 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네. 이유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조금 더 추가적인 세부안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일단 이 세부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8,500억 달러 정도를 당초에 예상을 했고요. 네. 지난 3분기로 저기 이제 지난 8월 달로 돌아가 볼게요. 네. 8월 달에 사실 참 이게 그때 국채금리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게 하이어 폴 롱거에다가 이제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어 폴 롱거보다 이때 재정 상태에 대한 문제가 커진 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소식이 터졌는데 아마 지금은 추억처럼 느끼시겠지만 한번 돌아보면 그때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생각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망이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딱 발맞춰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용등급 강등이 무슨 영향을 줄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발행을 늘리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신용등급 강등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은 홍길동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홍길동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닌대요. 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고 불안하고. 이거 불안할 그렇죠. 것 같잖아요. 네. 그죠? 예, 그 이슈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채가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게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게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빚을 더 많이 낸다라는 얘기, 예상보다 더 많은 빚을 내면서 신용등급이 깨지니까 이게 이제 국채금리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11월 상황으로 딱 가져와 보면은 어떤 거하고 만나게 되냐면 지금 11월 17일 날 뭐가 있냐면 셧다운 관련 이슈가 있어요. 45일을 연장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존슨이라고 해서 저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렇죠. 하원 의장이 네. 새로 들어오셨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지금 과거에 이제 메카시처럼 어떻게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안을 좀 통과시켜줄까 네. 이게 1번인데 네.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라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불거지게 만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고서 만약에 또 4분기에도 이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났다 이러면은
국채 금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불안감을 크게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거는 8,500억 달러 정도 땡길 것 같다는 게 지금 한 7,600, 7,700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출을 무리해서 줄인다라는 얘기보다도 세수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유로 대표적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했어요. 네, 이제 이렇게 그게 하는 이유로. 그렇죠. 네. 기업들 중에서 이 세금이 좀 이연된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내야 되는데 뒤에 내는 세금, 이제 네. 디퍼드 텍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금들이 존재하는 것도 첫 번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작년에는 세수가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세수 중에는 기업들의 실적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소득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는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 보죠. 21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작년 주식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세금은 작년 걸 보면서 올해 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쌀 같은 거 사러 가면은 올해 쌀 없나요? 올해 쌀은 내년에 나오죠. 저는 올해 쌀 먹고 싶지만 내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도 올해 1년 한 게 내년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작년 있는 거. 실적을 본 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은 기간이 좀 다르지만 그러면 작년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세수가 별로 안 좋았을 거고요. 재작년 자산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럼 세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왜냐하면 그거가 온라인 맞춰가지고 또 소비도 일어났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수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 괜찮다라고 한다면 세수가 망가지면서 나타났던 이슈가 추가로 돈을 더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세수가 어느 정도 좀 잘 받쳐준다면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국채 발행을 할 때 이게 단기물을 발행하느냐 장기물을 발행하느냐 이 규모가 이제 아마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장기에 대한 불안이 좀 굉장히 클 때 여기서 장기물에 대한 발행이 만약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국채 금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게 이제 아마 내일 네. 시간대에 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말씀드리면 세수가 늘면서 저희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거는 국채 시장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최근에 시장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미국의 장기 채권 네, 금리의 그렇죠. 급등이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는 확실히 어쨌든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네. 다소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이슈는 맞네요, 팀장님.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아마 제 생각에 눈빛이 보이시는 게 근데 오늘 왜 새벽에 금리가 더 올랐나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예.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예, 일단 저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주식은 제가 워낙에 그쪽은 잘 몰라서 그냥 네네네네. 간단하게만 채권 쪽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아웃라인이 나와준 거고요. 그 세부안을 좀 더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무부가 이제 3분기에 4분기 이 정도 발행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8,500억인데 네. 그것 사실 시장은 그것보단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7에서 8천억 사이에 나올 거다라고 했고 이번에 나온 게 7,600억이니까 7,700억 정도 되니까 예상보다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 건데 부합하는. 부합하는데 네. 이제 그 세수가 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거대한 서프라이즈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냐면 일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네.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YCC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마 이제 금융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일본 엔화가 150엔을 딱 잡아놓고서 150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주 150엔을 그렇죠. 철통같이. 네, 철통같이 지켜야죠. 네. 그러면 150 환율이라는 걸 지킬 때는 결국엔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한 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환율을 지키려면. 만약에 환율을 갖다 위로 뚜껑을 열면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160엔, 170엔을 보니까 이쪽 일본은 금리를 묶어놓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열지 아니면은 환율을 열기 싫어서 150엔에 묶을 거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150엔에서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를 열면서 일본도 금리를 열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금리 뚜껑을 연다는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YCC죠.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지금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해 12월로 보시죠. 지난해 12월에 기습적으로 12월 20일이었을 거예요. 기습적으로 0.25였던 거를 상단을 0.5로 올려버려요. 네. 깜짝 놀랐죠, 시장이. 올해는 잘 지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와 연말에 그렇게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었죠. 그렇죠. 시장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 그때 이제 네. 일시적으로 엔화가 네, 강세로 네. 돌면서 이제 한번 휘청했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 YCG를 갖다 확 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0.5로 올렸는데 그 0.5에 도달한 다음에 올해 7월이 돼서야 0.5에서 1.0으로 밴드로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1.0까지 연 게 아니라 0.5에서 1 사이에 위치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열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말에 지난해 12월 말에 열었고 그 12월 말에 0.25에서 0.5로 열었는데 이 0.5의 그 천장까지 올 때 올해 7월에 또 열었으니까 네. 7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0.25만큼 올라갔는데 7개월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7월 말에 열었으니까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났네요. 네. 근데 0.5에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 0.88입니다. 3개월 만에 0.38%가 올랐죠. 0.5에서 0.88이니까. 빨라요. 그 훨씬 속도가 빠르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 상승 속도가 이게 결국엔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걷잡을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BOJ를 지나가게 되면 그냥 패스하게 되면은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0.38이 올랐으면 네. 한 달에 0.13 그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0.13 더하면 0.88에 0.13 더하면 1이죠. 그렇죠. 일이 그래서 넘어가죠. 1% 상단 더 넘어간다. 그래서 뭐 이런 이번에 얘기가 여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일본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 열면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은 이렇게 했었을 때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될까? 네. 그 다음 수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시장은 네. 항상. 그러면 여기서 만약 YCC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YCC는 그냥 올라가면 올리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럼 이제 몇 개월 후에는 1.5 열겠네? 2.0 열겠네? 그럼 YCC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열어버리는 그렇죠. 것과 그냥 마찬가지. 어느 선에서는 지킬 거예요라는 네. 메시지를 네, 던지는 네, 건데 이걸 뭐 3개월 만에 더 올리고 3개월 만에 더 올리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시장에서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럼 YCC 폐지해야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얘기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몇 개월 된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본 블룸버그 네. 뉴스 기사에서도 이제 YCC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네네. 폐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요. 네. 이게 단기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은 성급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또 조정을 하게 되면 불과 3, 4개월 만에 하는 조정이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뭐 무용론에 대한 얘기들도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폐기 수준으로 아직은 좀 섣부르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전반적인 외환 시장이라든지 네네.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네네.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이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엔화 환율 같은 경우가 네.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150엔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엔화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한데 시간이 짧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2월에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일본이 0.25에서 0.5로 금리를 올린 것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연준의 피벗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내려올 때 여기를 금리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이 갭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엔화가 강세로 전환돼 가지고요. 130엔까지 올렸어요. 151엔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이 YCC가 열릴 텐데 그때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살짝 고개를 숙여서 내려오고 있다라면은 이 갭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엔화의 강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 제가 이제 신기하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죠. 엔화가 150엔에 고정이 돼 있어요. 거의 무슨 고정 환율을 보는 것 같고 위안화가 7.33에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7.33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확 누르고 올라오려고 확 누르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지금은 불균형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인데 그럼 이 균형점들이 좀 바뀌게 됐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예단을 하는 건 섣부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슈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 한쪽에서요,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자가 무언가를 안정을 시키면서 고정을 시켜놨다는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시장의 메시지를. 네. 우리는 변동성이 줄어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됐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동성과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BOJ가 좀 먼저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부분 네네네.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팀장님 짧은 시간 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로 이번 주 좀 중요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확인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네네.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해석하려는 예, 센티가 예.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이번 한 주 저는 이제 진행해 FOMC에서 볼까요? 성장에 네. 대해서 성장. 예, 그러니까 지금 11월 FOMC는 사실 대부분 다 지금 동결. 센티가 참 독특한 게 네. 동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그냥 제끼자. 이번에 FOMC에 대해서 웨이트를 굉장히 낮게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애플 실적이라든지 말씀드렸던 BOJ나 아니면 국채 발행 쪽에 웨이트를 좀 두고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FOMC에서 성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게 되면은 이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방점을 찍으면 이게 12월 달에는 또 12월 달에 그 전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2.1이었던 성장 전망을 위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쩌면 항상 우리가 방심하는 쪽을 조금 더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